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출연료와 계약금 등 거액을 횡령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데요. 정확한 피해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형 부부가 매입한 상가 7개 내지 8개 중에서 1개만 박수홍 씨 명의고 대다수는 친형과 그 가족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30년간 번 자신의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박수홍 씨하고 제가 동치미란 프로그램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박수홍 씨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때 박수홍 씨가 돈을 정말 모았다.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다. 3, 4년을 편하게 살았는데 형이 이번에 또 뭔가를 샀다. 또 빚이 생겨서 요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노예 계약이라는 게 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소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노예 계약이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게 아니죠. 법정에까지 간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 전속계약 기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연예인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이제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속계약이 이제 10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7년의 계약기간 조항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전속계약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계약기간 조항을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연예인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기획사의 배신 행위 중에는 정산 내역 비공개,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요청하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비공개하고 그 정산을 안 해줄 때 요청하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사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사가 그래서 수익 발생을 숨기고 계약상 정해진 비율대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연예인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다수의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박수홍 씨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도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너무 가슴 아프고 아마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도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형을 고소하냐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하셨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수홍 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홍 씨 문제를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네, 형사적으로는 이제 횡령죄로 고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10년 차인 저희 부부는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원 공부만 오래 하다가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경제적인 보탬을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상가 두 채를 사주셨고
아파트나 상가는 전월세를 놓는 유지와 관리는 친정 부모님이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쯤 제가 남동생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장이 어이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와 상가 2채, 그리고 제가 남동생에게 사준 오피스텔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요. 남편의 말처럼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시군요. 재산의 대부분이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부동산입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 변호사님? 네, 사연을 봤을 때 이제 사연자분의 가족분들이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남편분은 기여도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친정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사준 재산이신데요. 이게 지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서 뭐 다른 사람 소유라는 게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는데 네. 이 소송 실무상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판결문이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는 친정 부모님이 지금 남편 명의로 사놓은 이게 부모님이 남편에게 명의신탁이라고 보면은, 명의신탁을 해둔 거라고 보면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증여로 보게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게 명의신탁이 인정받으려면은 부모님이 그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명의신탁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민사 판례가 있으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되려면 보통 어떤 경우 인정이 됩니까? 네, 명의신탁하신 그분의 계좌에서 매입자금이 지출된 증거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세금, 공과금 등을 다 납부하셨고 네. 또 당시 명의수탁자의 수입이나 지출만으로는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거나 또 그 밖에 매수 당시 명의신탁자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 또한 명의신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혼소송 하시면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런 민사 판결문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제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안과 같이 이제 그런 민사 판결문이 만약에 없다면 없는 경우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제로 남편이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주셔서 이건 친정 부모님 재산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좀 많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매입한 매입자금 지출 자료나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모두 있어야 되고 네. 정말 이런 증거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여기서 하나가 사례에서 남동생에게 사준 오피스텔까지 지금 재산분할 주장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부상의 명의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남동생의 소유 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예외적으로 남편 주장처럼 혼인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그 사연자분이 남동생을 위해서 매입자금 출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재산세, 공과금, 기타 모든 수익행위를 해서 실제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사연자한테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그런 증거가 실제 실무상으로는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남동생에게 지금 사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한 뭐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관리를 누가 했는지, 지금 이제 남편이 이거를 우리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 걸 보면 혹시 임대료를 우리 사연자분이 받았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럴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실제로 뭐 전세나 월세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뭐 네. 대리인으로서 사연자분이 체결하셨고, 뭐 전월세 수입도 모두 사연자가 관리하셨다면 네. 좀 그 부분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례자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이게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이 정말 남편의 주장처럼 된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장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라면 이제 기여도를 많이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생활비를 벌었거나 뭐 본인의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보니까 남편은 대학원 공부만 오래 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보탬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 뭐 이제 기여도를 부인의 경우에는 뭐 80%, 90%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해서 크게 이제 소송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참 억울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사연이. 오늘 도움 말씀 강효원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웨스트라이프의 The Ros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